예. 현장에도 지금 한 10분,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예.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점점 시간이 회차가 더해갈수록 우리 동행 아카데미가 그 흥미와 심도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됐네요. 제3회 동행 아카데미 동학에서 통일로 그 세 번째 강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럴 땐 손뼉 한번 치셔야죠. 네. 이 현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화공간원,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하자면은 시민활동하시는 우리 사회의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곳입니다. 종각에 있는 YMCA 옆에 종각역 11번 출구 앞에 있는 통일 빌딩이라는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러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동학실천시민행동의 대표이셨고요. 현재는 지도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공간원 현 이사장이기도 하시고요. 또한 평화와 평통사,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서울 대표를 역임하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이기도 한 김종일 대표님 오늘 모셨고 주제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으로 그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많은 강연을 열심히 들으시면서요 무엇을 질문하실 건가도 꼼꼼히 생각해 나셨다가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치열한 토론 겸 질문 겸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백성기 대표님의 당부의 말씀과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뼉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학실천시민행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백선기입니다. 정말 이제 계절이 정말 이 천고마비의 계절 또 수학의 계절 10월 중순으로 이렇게 깊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오늘 세 번째 뜻깊은 강좌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소개를 이미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 문화공간원의 이사장이셨고 또 동학실천 시민행동의 상임 대표로 이렇게 헌신하셨던 김종일 우리 이사장님은 평통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시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활동해 오신 정말 존경스러운 또 활동가이시고 우리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그런 소신과 신념을 우리 회원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김종일 이사장님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응답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침노와 또 그런 비전과 전망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또 결의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종일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문화공간원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입니다. 올해 그 제3회 동행 아카데미를 맞이해서 우리 백성기 상임 대표님이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기꺼이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제목으로 1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질의응답과 토론 30분에서 정확하게 18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연을 해드리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그 군사적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정세 분석을 해야 될지 그걸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어쨌든 원인과 과정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심층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 못하기 때문에 대단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세 분석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우리가 정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세 분석을 왜 하느냐? 주체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 사회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 과정, 또 현재 결과로 나타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만 운동적 관점에서 정세 분석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정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정세의 흐름, 평화 통일에 역행된 정세의 흐름을 바로잡고자 하는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해야만 현재 잘못된 현실의 문제들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실천적 관점을 견지하셔야 정세 분석을 하는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는 표시가 안 되네. 전 세계 요게 이제 사실은 오래전에 지금 누계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전에 누계를 제가 자료를 찾은 것인데요. 현재 확진자 누적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었습니다. 1억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예상컨대는 이 자료가 대략 한 3개월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명 정도가 확진자로 되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 가운데 북미가 3,200만 명으로 해서 29.55%, 유럽이 또 마찬가지로 3,200만 명에서 29.49%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던 선진국이라고 흔히 불리워졌던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거의 한 60%에 달하는 이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를 10개 나라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현재 한 3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만 해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25. 거의 한 26%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인도는 약 한 확진자가 1,000만 명, 그 다음에 브라질 약 1,000만 명, 러시아가 400만 명 되고 영국이 400만 명 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독일 순으로 이게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하는 나라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선진국이라 흔히 지칭되어졌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은 코로나19 발생 진원지를 이제 중국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아에서 이 코로나 발생 원인이 이제 제기됐다고 문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전 세계로 급격하게 퍼졌고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 불려지는 나라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사례를 들면 제가 2002년 여중생 효순미 선장이 탱크에 깔려 죽었을 때 방미투쟁단 집행위원장으로 방미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모범으로 미국을 설정해서 미국 방식을 우리가 제도와 법을 다 도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전 세계적 1위가 미국입니다. 역설적으로. 실제로 거기는 의료보험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회보험 제도로 국가에서 잘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 민영화돼 있어가지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면 연간 약 600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서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이제 나라가 돼서 굉장한 양극화와 이런 이제 사회복지의 그늘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실제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효순미 선생 때 그 9.11 테러 때 맨하탄 빌딩 2개가 무너졌는데 그 뒷골목 세 블록을 지나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 가이드한테 요청을 해서 가보니까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주로는 이제 흑인 유색 인종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의 삶의 처지에 비관한 나머지 주로 마약 또는 알코올에 중독된 채로 사실은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미국에 가서 실제로 현장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나라로서 그때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됐던 한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런 현실을 보고 지금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대변혁기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작년 10월 14일 통일뉴스를 보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방 패권 300년간 잘 유지가 되어 왔다. 선진국에서 소위 제국주의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전복과 변혁에 의해서 서방 패권이 종언을 구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초에 프랑스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현 전 세계가 특히 코로나19 국면과 겹쳐지면서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대변혁의 필연적 결과는 패권주의와 패권 폭력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미 유럽의 사실은 안보를 미국 주도 유럽의 선진국들이 소위 나토를 결성해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현재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이 자신의 일극 패권을 위해서 나토를 결성을 하고 또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하면서 전 세계를 자신의 유일 패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크게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흐름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국 주권을 강화하는
아무리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자국 주권을 강화하고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인 이제 대세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자국의 민족과 민중의 이해를 우선하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성이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동안 제국주의에서 제3세계 약소국가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탄압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어서 이 대백 개념을 맞이해서 상당 부분 사회적 혼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1월에 들어섰는데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미 아시아 피벗이라고 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중심의 유럽에 파견되어 있던 군사력을 대거 특히 해군력, 공군력 위주로 아시아로 이동시켜서 다시 포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을 겨냥한 대중국 봉쇄 정책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소위 말로는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자료를 찾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중동에 있는 미군들과 아시아권에 있는 저 괌으로부터 일본,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포위하는 이런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뭐냐? 지금 G2라고 해서 미국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좀 대결하고 있는 세력이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과연 중국이 동북아 정책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묘, 백묘론을 제시하면서 흰지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우리 중국 인민들의 생존 문제만 잘 해결해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등소병 때부터 중국은 어떤 외교 정책을 취했느냐 하면은 도광양해라고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빚을 감춰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힘을 기르자. 우선 우리가 강대국으로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강택민 주석을 통해서 또 후진타오 주석을 거쳐서 현재 시진핑 주석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의 대국 굴기라고 하는 외교 정책도 똑같은 겁니다. 큰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가능한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과의 대결,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참으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막강한 군사,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참자 이런 이제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내실을 신속하게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뉴실크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하게 전 세계에 자신들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1개 나라의 한 개의 무역항을 건설하는 이런 정책으로 1대1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미국이 뒤늦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군사력을 앞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떤 동북아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 현재 기시다 수상이 새로 들어섰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베 수상, 전 수상의 사실 어떻게 보면 서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본의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지를 받고 있고 아베 정권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셨습니다마는 일본이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강제를 해가지고 19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해서 평화헌법을 제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범 8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9명 중에 유일하게 1명, 아베 외할아버지죠. 그 사람만 살려서 다시 미국의 대리 통치를 하는 이런 정권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평화헌법을 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보면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침략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베 정권에 의해서 그 평화헌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갖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차적으로 한반도 재침략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다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동북아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력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국제 외교나 군사, 국방 정책에 있어서 그만큼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하에 사실은 국민들이 장기간 일단 경제적 호황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시켜가면서 군국주의로 무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사실 이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는 걸 해왔고, 그 일환으로 가장 걸리는 게 한일 관계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의 그 위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나몰라라 하고, 특히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옛날에 어느 가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란 제목의 노래를 부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중국과 러시아라고는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최첨단 전략기조로 설정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데, 주로 군함과 공군 전투기를 동원하는데, 그 훈련 장소, 타겟이 어디로 설정했느냐, 독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독도에서 엄청나게 전투기, 폭격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60년 초반까지 거기서 어업을 했던 그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아서 많은 사람의 그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다케시메라고 지칭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안타깝게도 1965년 우리가 한일회담을 통해서 한일 기본협정하고 청구권 협정하고 그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공동으로 거기에서 그 독도 지역의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될 정도로 아주 굴욕적인 이런 한일 회담을 통해서 세 가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여전히 2차 대전 우리를 30년간 식민지 통치로 포갑을 했던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은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도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의 또는 우리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관계없이 우리 한반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의해서 분단도 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분단이 강제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평화통일 아카데미에서도 강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땅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미국 땅입니다. 현재 36,500명이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 있는 가족들한테 편지를 쓸 때 사서함을 쓰게 되는데, 군인들은 사서함이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대한민국 38선 이남의 모든 땅, 심지어 울릉도, 독도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마라도까지 이 땅 전체는 캘리포니아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사섬을 쓰면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으로서 패전국인 일본으로부터 이 땅을 자신들이 소유하게 됐다. 이런 식의 강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고,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이 엄청난 강국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땅이 미국 땅에 법 행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편입돼 있고, 역시 군사적으로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전작전 통제권도 없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직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반도 주변국 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지금 중국은 점점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난민들이 북한과 중국 국경을 통해서 유입이 될까 봐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국 불기라고 하는 외교 정책에 따라서 최대한 미국과의 직접적 갈등은 대립 갈등을 자제하면서도 미국보다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 앞서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붕괴되면서 90년, 91년도에 상당히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했고 힘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북을 상대로 또는 남을 상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45년 한반도 분할 지배 정책에 의해서 한반도를 분할을 했고 한 3년간의 군정 통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권이 미국 정부의 입김 하에서 이런 종속 관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이런 이제 사회주의 확장 전선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최첨단 최전방 군사기지로 여전히 대한민국을 활용하려고 지금 정책과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한반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일본은요 지금 특히 북을 향해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이 고조가 되면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여기 자위대가 투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명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자신의 나라로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위기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호시탐탐 한반도에서 재침략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들을 특히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5월 21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직전에 한국과 미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명, 공동성명도 비슷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북 정책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계속해서 북에 대한 압박 정책을 견제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 견제해왔던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효수님 이선희 압살에 따른 촛불 전국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놀래가지고 미 국무부 관료들이 비밀리에 한국을 입국을 했고 미 대사관 고위 관료하고 노무현 당선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줄 테니 제발 저 반미 촛불 시위를 내리게 해달라라고 딜을 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2017년에 알게 됩니다. 2007년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신동아에 계좌가 되는 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노무현 당선자를 당선된 지 3일 만에 제가 당시 여중생범대의 집행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대표들, 교수님, 이사님, 부모님 네 분을 모시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촛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 4가지 요구 조건, 즉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상반된 이유를 들어서 무죄 판결하고 몰래 일주일 만에 본토를 빼돌렸는데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걸 넘겨라.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라.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불평등한 수업화 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이런 요구들을 그러면 노무현 당선자께서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끝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못하신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녹록지 않게 민주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갔지만 우리 시민사회 진영, 특히 진보 진영의 이런 우리나라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간 험난하게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오바마 정부에 고스란히 아까 얘기한 아시아 회귀 정책, 그 다음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 그 다음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군사 전략을 통해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군사 전략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북은 망하게 돼 있다. 조금만 밖에서 자극을 주고 이래저래 쑤시면 자체적으로 붕괴된다. 이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가만히 둬도 망한다.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군사 전략, 외교 전략을 유지하는데 그거를 여전히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한국 정부하고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정체된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갈등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거세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 군사회담을 진척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한일 그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런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적 정서와 상당히 이반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백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상당히 호혜적으로 임할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심과 괴리된 이런 식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분개를 했었고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작년 11월 달에 여론조사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동안 경색되고 상당히 위기로 내딛었던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라고 할 때 별 차이 없다가 과반수입니다. 48.8%. 더 나빠질 거라고 응답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26.5%고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16.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나 특히 동북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우리 민족의 이의와 요구에 부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응답이 나왔던 거를 우리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병통사 활동하고 한미동맹, 반미투쟁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확하게 60개월, 만 5년을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통사 활동에 했던 일체의 모든 활동, 심지어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도 북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 동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적 활동으로 규정해서 여보세요? 5년 재판을 했는데 네네네. 그런 문제들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한미 동맹, 특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방부 산하에 국방대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군사안보 사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맹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군이냐 적군이냐 그 개념에 입각한 잠재적인 전쟁 공동체 이렇게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쟁 공동체는 전쟁이 벌어지면 죽느냐 사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같은 민족인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를 도입을 해서 또 미국과 같이 연합연습을 또는 일본도 하고 심지어는 다국적 군사연습을 1년에 대략 한 50차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전계 557 같은 경우에는 그 작전계 557 전략목표 3가지인데 첫째가 북한군 경멸이고 두 번째가 김정은 정권 제거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그 얘기는 뭐냐? 전쟁으로 쫄싹 쓸어버리고 흡수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군사 전략의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전 계획조차도 계속 공세적으로 유지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맹에 대한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 전략에 우리나라 우리 군을 동원하는 것을 아예 공식화하고 그것이 최근에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외교 당국자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나 성주 사드 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이 그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 또 매년 천문학적인 지금 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이때도 우리가 계속 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군사 대외안보 군사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가장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군사적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적 군사적 적대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비활의 군사대국화라는 일본의 군국지 부활 야욕도 지금도 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야합으로 위안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원천 폐기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그런 데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옥죄이면서 거기에 운신의 폭을 제대로 주체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현주소는 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3년 전에 벌써 판문점 선언이 벌써 3년이나 경과됐네요.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2달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숨가쁘게 정말 이러다가 금년 내로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다 부풀게 했는데 계속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민족공동행사 개최 및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 경기도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동해선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가 7월 24일 날 공동조사를 시작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병기선 안에 있는 GP가 철거되고 상징적으로 한 개 GP만 남기는 한 개 관측소만 남기는 이런 정도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서로 대북, 대남, 선전방송 그걸 다 확성기를 철거를 시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서해는 평화수역을 결정해서 같이 남북의 어부들이
같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아주 숨가쁘게 2달 정도 굉장히 진척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올스톱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올스톱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 뒷받침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작전계 5027이 한반도의 전면전을 가상한 군사 전략이고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에서 제작한 작전 계획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작전 교육 장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군사적으로는 2급 비밀 문서인데 제가 다 봤습니다. 내용이 하도 심각해서 그 내용을 제가 메모는 차마 못하지만 머릿속에 다 입력시키려고 몇 차례나 그거를 꼼꼼하게 그 비밀문서 보관 창고 희한 냄새가 나는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거의 뭐 한 이틀에 걸쳐서 한 6시간 정도를 그 문서를 그 문서 분량도 꽤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숙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5단계로 규정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딴 게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한다. 그래서 무너뜨려서 그 상태에서 평양을 정점으로 해서 북을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안기부를 통한 우리 정부를 총동원해서 거기에 행정본부를 설정한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통한 선제 공격을 통한 이런 이제 점령 정책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국 정부 주도 아래 통일한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쪽의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전면화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작전계 5027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만은 현재 순간적으로 만약에 저쪽에서 유도미사일 같은 거 또는 단거리 이런 탄도미사일 같은 거 쐈다. 그래서 좀이라도 여지가 평양 근처에서 뭔가 보인다 그러면 이쪽에 선제 공격합니다. 남쪽의 작전계획 하에는 북의 주요 군사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700군데가 타겟 리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쪽에 미사일이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버튼만 눌러서 미사일을 쏘고 북의 주요 시설 700군데를 타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계획을 정밀 타격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명박 정부 때 작전계획 501을 새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 유사시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인 5027, 그 다음에 유사시 점령계획인 작전계획 502고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작전계획 501호란 이름으로다가 계획을 다시 수립을 이명박 때 했는데 그때 그 핵심은 중요한 북의 시설을 원점 타격한다.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꼭시험 타격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타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쏠 때는 생각할 때는 남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북의 그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목표물을 얼마나 맞출까 싶은데 오차가 적게는 30cm에서 크게는 1m, 2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파괴력이 2차 대전과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공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한반도에 있는 군사력은 우리 민족을 몇 차례나 공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막강한 군사력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남북관계 현주소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이건 이제 군사비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제가 이걸 보고 이 자료를 오늘 찾았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2021년도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국방비를 쓰느냐는 건데 물론 1위는 미국입니다. 자그마치 740조.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 국방비 환산이 가능한 나라 약 한 200개 나라의 국방비 총액의 45%를 미국이란 나라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G2로 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178조 밖에 안 쓰고 있으니 미국하고 격차가 거의 한 4배 정도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4배 이상. 인도가 73조고요. 독일이 우리와 거의 군사력을 대등하게 가지고 있는 독일이 57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사실은 첨단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57조를 쓰고 있고 영국이 56조. 일본이 자그마치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의 군사력보다 2배를 썼습니다. 2배 이상. 그런데 현재 일본이 51조를 쓰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48조, 한국이 대한민국이 48조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을 아마 이런 추세로 보면 매년 한 7% 내외 국방비가 오르는데 이 추세로 보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본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정도로 1년 안에 다 써버리는 소모성 이런 국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고 있다. 프랑스를 따라잡았고 호주를 따라잡았고 심지어 러시아조차 따라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매해 지금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에 세계 5, 6위권의 국방비를 썼던 러시아가 지금은 11위로 올해 밀려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써서 그거 태극기 세력들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만큼 한반도의 전쟁이 고조되고 있구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겨레 보도처럼 이제 한미 관계는 단순히 안보 관계, 안보 수준을 넘어서 전방위적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이 됐다. 즉 다시 얘기하면 북을 대상으로 북의 영향력을 확장을 저지하는데 한국이 그동안 군사적으로는 중국 견제에 우리가 최첨단에 서질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거부를 했고 김대중 정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호응에 나서면서 그렇게 우경화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그 부분에 제동을 걸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올해 있었던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전방위적으로 한국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됐고요. 당장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는데 한국이 말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대만 해협,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분쟁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또 미국의 요구로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확보를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과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상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저지하고 아무리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평화통일을 막으려고 하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과 민중들이 주체가 돼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선두에서 우리 시민사회 진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사회 진영의 실제로 현재 실태는 어떠냐? 여러분들도 이제 진보 진영 활동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진보 진영의 힘이 크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데 그마저도 지금 4분 오열이 돼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고 있고 심지어 행동으로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자칫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여당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민주정부로서 정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방 직후에 백주대낮에 우익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식의 폭압적 상황이 저는 반드시 노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우리들에 대한 상당한 탄압이 사실은 우리가 좀 예견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리 시민사회 진영, 진보 진영의 실태가 안타깝게도 지금 단합과 단결을 통해서 그런 주체적인 태세를 못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천적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분단이 유지되고 계속 지금 남과 북이 북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로 남에 대해서는 한미혁명을 통한 이런 종속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예속화, 군사적 예속화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분할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약 50차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다국적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모르시죠? 지방 심각합니다. 저도 뭐 수도 없이 말리포를 포함해서 포항을 이렇게까지 군사훈련을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저 반대 시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사법 처리도 받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한반도 위기 정세를 고조시키는 가장 결정적 수단이 뭐냐? 바로 군사연습, 한미 연합 군사연습입니다. 한미일 다국적 또는 다국적 군사연습입니다. 심지어는 몇 달 전에 저 대서양까지 가서 군사연습도 하고 왔어요. 다국적 군사연습. 그런 정도로 다양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북의 그런 야욕, 침략적인 북의 호전적인 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위기를 고조시켜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미국의 방해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 민의 주도로 또는 관과 잘 보조를 맞춰가면서 민관이 같이 마치 그 마차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공존해 나가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저는 한미연합 또는 다국적 군사연습을 저지시켜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측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이 사진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7월 27일 임진각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남북 철도 있게 평화대행진 그 과정의 첫 출발지였던 부산역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 후에 그 과정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지금 남북이 철로를 잇고 그것이 대륙을 진출해 나간다면 자그마치 60%의 물류 비용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민족 내부 문제로 해서 지하자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맞는 이 국면에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돌파가 거기서 마련됩니다. 이 경의선 통해서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경제 효과가 자그마치 30조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북은 1년의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년 국가 예산의 그 이상은 우리가 철도 하나 연결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개성공단을 가동시키고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 경제교류,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정치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하나둘씩 가능한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 민의 요구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이나 4.27 남북 공동선언 남과 북 사이의 정상 사이에 맺은 공동선언의 제1항이 그겁니다.
남과 북의 문제, 민족적 문제,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늘 원칙적으로 제1항에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수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사진은 한창 우리가 남북관계 좋을 때 저 판문각에서 이제 북의 특사로 김여정 특사를 내고 그다음에 북의 그 우리를 말하면 국회 의장격인 이제 김영남 의장이 이제 왔을 때 같이 사진 찍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통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약 26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중국 의서라고 하는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에 그거를 이제 문서로 책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데 거기에 보면 통적 불통,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통하면 고통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를 썼지 않았나 저 그렇게 의식이 됐는데 제가 우리가 동행 차원에서 저쪽에 어디죠? 우리가 저 정읍인가 그저 거기 내려갔을 때 그 행사하는 행사장에서 이렇게 사발통문 쓸 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통죽불통 불통즉통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155명의 휴전선이 우리 민족의 허리에 철조망이 지금 꽉 조여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넘게. 그러면서 피가 통하지 않고 있어서 남과 북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 강연 말미에 이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 제 강연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시간이 의식이 돼서 빨리 끝내려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국면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임진각에서 마지막 남북 철도 있기 대행진 작업을 못하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관련된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아니, 그냥 갔어. 됐어.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반도 현실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응? 여기만 나오게 잠깐. 크게 틀면 말씀하세요.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리둥절하잖아요. 예, 지금 저 영상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혹시 공유를 못 하신다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네. 나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됐어요. 나오네. 윤석이던 열차가 군사분계선 넘어 1시간 반 만에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안태기만의 심정, 철만을 맞습니다.
참여한 시민 15만 명 앞에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을 따라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권력을 잃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기회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은 한민족 대표적인 남북 싸움입니다. 남북한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 사람이 관해 철도에서 시민들까지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의장국자는 대북 압박 전략을 유지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거대한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철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연체를 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결식 그리고 도로 피직한 지거식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몇년 뒤에 남북의 시민들로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끊어진 길의 이 작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첫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주권 문제를 한미 간에 넓게 개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내한 당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기용된 방식 그리고 단계적이라는 키워드를 했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네. 예,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계속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좀 해야 될 일을 이 시대에 지금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늘 그런 이제 반성이 드는데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직업적으로 43년간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세계 각국의 우리와 같은 이런 사회운동, 민족 변혁운동, 민족해방운동을 해왔던 나라들의 이제 그 역사도 많이 접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훌륭한 민족이 없습니다. 보세요. 가장 강력한 공안 기구와 기관이 있고 그런 엄청난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2016년, 2017년 초부터 해가지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무효혁명을 성공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례가.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사례는.
그런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민족이고, 아울러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전 세계 모범이 될 만큼 상당히 지금 온 국민의 협력하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둘씩 극복해 나가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민족성을 보고 미국은 물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어서 살려간다면 저는 정부가, 정권이 또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뭔가 자기 목소리, 우리 민족과 민중의 이해를 역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 민족과 민중의 한 목소리로 민족의 이해를 잘 대변하는 목소리로 여론을 만들어 준다면 정권도 그걸 무시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2002년 효소리 미션 때처럼 우리가 거대한 촛불 시위를 또 만들어 간다면 미국 정부가 놀래가지고 난생 처음 한국의 노무현 당선자 찾아와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줄 테니 저 반미 촛불 시위를 내리게 해달라, 이런 식의 딜을 걔들이 먼저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또 남과 북의 단합된 민족 역량과 남과 북의 민중들의 역량이 잘 우리가 결집을 시켜내는 이런 국민적, 범국민적, 범민족적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가장 훌륭한 평등,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 모범이 되는 국가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인류 국가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네요. 간단히 답을 드릴게요. 미국, 일본의 연합 세력이 아무튼 우리 힘이 아직 약해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떠오르는 중국의 손을 잡고 미국, 일본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미국을 못 믿듯이 중국도 믿을 수 없지 않은가 질문. 맞습니다. 아까 제가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이제 그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외교 정책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중국 인민 다수가 이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어요. 한 가지 사례 드릴게요. 제가 그 민연노총 금속연맹 기고를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북의 무연탄을 중국으로 원석을 그냥 실어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1차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팔아요. 우리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직접 가져오면 톤당 1,000원에 가져올 거를 중국을 거쳐서 오는데 우리한테 얼마에 파냐면 3,000원에 팔아요. 그걸 우리는 또 연탄으로 이렇게 또 가공해서 이렇게 파니까,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달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연탄을 쓰는데 그걸 비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지하자원들이 중국으로 헐값에 나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그걸 2배, 3배씩 이익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분단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구나 남북이 서로 대립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통일이 된다면 저는 절대로 중국이 또는 일본이,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강력한 1등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 불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건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이다.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단합된 힘만큼, 민족 대단결 역량만큼 우리가 스스로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청하세요. 화면 보시면. 예. 지금 저 질의응답을 좀 받고, 만약 질의응답이 없다면
지금 이게 방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어떠신지 고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략 지금 8시 반에는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10분이니까 20분 여유가 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추가 질문이 없나요? 네. 그러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군사 무기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이 있을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 무기 체계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 체계가 한미연합 사령부를 정점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단일화 통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는 우리가 수입하는 무기의 거의 95%를 미국 무기를 수입을 해오는데, 그거를 실제로 주로 이제 첨단 무기들 가용을 할 때 우리가 못합니다. 미국의 통제하에 특히 이 첨단 무기들은 소위 말해서 정보를 가지고 첨단 전자장비에 입력을 시켜서 움직이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보 전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첨단 차세대 전투기라든지 각종 미사일 부분이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특히 성주에 지금 배치되고 있는 사드라든지 이거는 다 미군들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 전투기 한국에 생산된 연습용 전투기 같은 거 타다가 추락이 돼가지고 우리 공군 아까운 조종사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통합이 돼 있고, 특히 무기 체계가 미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하다 보니까 그 첨단 무기들은 미국의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통제하에 그걸 가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통제를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러저러한 요구로 계속해서 점점 더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도록 이렇게 강제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줄이겠다 이런 식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태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보면은 유엔 연설의 종료선언을 앞뒤로 남북미 중간에 정보전과 치고받기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뭐 심각하게 치고받는 건 아니고요. 뭐 대등해야 치고받는 건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치고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는 제일 존경하는 한국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6.15 공동선언 체결할 때 원래 4월 15일쯤 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 백악관에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클린턴 정부 때 그래서 체결 못했고 2달 뒤에 체결했고, 체결할 때 남북 공동선언 제2항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말라고 백악관에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의 국가연합제의 공통점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겠다.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그동안 남과 북이 왜 통일을 못했느냐?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마치 기찻길에 철로처럼 평행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접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접점이 만들어진 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강제를 했고, 바로 이어서 미 대선에서 부시가 등장하자마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홀대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디스매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혼대를 하겠던 것도 그런 거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하고의 일화도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한국을 방문할 때 판문점까지 들렸다가 거기서 성명을 발표할 때 북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문안이 작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남북 지금 경협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단계로 협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문안 들어가면은 공동성명 발표할 수 없다. 이거를 부시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문안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연하게 북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걸 봐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끔씩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1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핸드폰 통화도 다 감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첨단으로 돼 있어요, 시설이. 그런 군사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보전에서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이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전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치고받는 일은 그건 너무 과한 얘기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력 관계에서 너무 절대적 열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단 국민과 민족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그걸 좀 믿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아마 내년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좀 더 진일보한 우리 평등한 한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단계로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 문제는 미국의 이득인가요? 우리나라의 이득은 무엇이며 중국의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 사드는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거는 MD 체계의 핵심 무기 체계인데 MD라는 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미사일 디펜스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 선제 공격 무기입니다. 즉 얘기하면 중국의 서해가 아니라 동해 쪽 6군데에 소위 말해서 전략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데 그 전략 핵무기 기지가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드의 탐지기가 그게 쫙 거기를 안바당 손금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반발하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계에 대한 사실 보복도 한 2년 전에는 언급돼 가면서 압박을 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중국이 경제력은 중국이 앞서지만 군사력은 미국이 한참 뒤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자기네들 최첨단 핵무기, 핵기지를 손금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있고 반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득은 없습니다. 말로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서 남쪽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북의 미사일을 쏘면 남쪽에 3분에서 5분 사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그것도 저고도로. 그런데 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거든요. 북에서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은 500km 이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거는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 남쪽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질문 좀 드렸어요. 네네. 이게 만들리더라고요. 좋습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은 거기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순빈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돼 가지고 각 나라마다 편차가 많은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국가의 DNA 두 번째는
그 국가의 음식물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많이 환자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뭐 가격체 같은 문제 있겠지만 그 나라 국민의 어떤 DNA 자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 사람하고 이쪽에 마늘이라든지 된장하고 방송이 이런 것들 분석하면은 뭐가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방위비가 48조원인데 이게 국가 예산 한 8% 정도 돼요. 8% 되는데 박진 시대 때 30% 넘었었어요. 방위비가. 근데 이제 그 방위비가 예컨대 우리가 많이 줄었고 북한이 그렇던 북한도 무기체가 잘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3% 30% 넘는 그 방위비가 10%가 안 된대요. 어디 갔냐면 그 복지를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약간 지금도 군사력에 그 규격이 가했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했는데 복지비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있겠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오버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질문을 요약. 질문의 요지가 뭐죠? 요지가 뭐냐면 네. 방위비가 퍼센트 줄었는데 네. 그건 왜 보면 당연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죠. 우리의 경제력이 GDP가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일지월장 오른 거고요. 북은 1년 국가 예산의 50% 이상을 국방비로 씁니다. 왜냐하면 GDP가 너무 낮으니까. GDP가 우리나라 GDP의 20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로 70대 중반까지는 남과 북의 경제력 비교에서 대등했는데 급격하게 미국의 군사적 압박 정책과 경제 봉쇄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제 폐쇄 국가로서 여러 가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취약해진 거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 후세인 정부가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 10년 만에 붕괴된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은 지금 군사적 압박에 일상적으로 연중 내내 군사적 압박을 취하는 데다 연중 내내 경제 봉쇄를 취하는데도 지금 자그마치 70년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전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십 년 겪고 고난의 행군을 수차례 겪으면서까지도 북한 정권, 북한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는 욕심 같아서는 남북 교류가 자유롭게 돼서 조금 여건이 괜찮으면 우리 문화관 협동조합에서도 남북 민간 교류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군사대표도 국방비가 많이 줄어도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와 거의 국방비를 대등하게 쓰거나 군사력과 경제력도 대등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통일됐잖아요. 독일이 현재 남북한 군사력이 전체 군인 통일된 독일의 군인 수가 27만 명밖에 안 됩니다. 26만 명.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의 현역 군인들만 자그마치 180만 명. 얼마나 이게 국가적 낭비입니까? 국방비는 1년에 다 써버리는 소모성 예산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정 비리, 복마전으로 심한 데가 국방 예산입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주고 남아도니까 다 새나가는 거예요. 별단 놈들이 다 헤쳐먹는 거예요. 저 군생활할 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그런 짓거리들을 해가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이런 것. 그거는 독일 수준에 맞게 그리고 지금 좌우를 떠나서 중도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독일처럼 남과 북의 군사력을 대략 25만 명 내외 현역군 유지하고 무기 체계는 북이 우리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수량은 많은데 다 이게 한국 전쟁이고 좀 낡은 거의 40~50년 된 무기 체계들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우리는 계속 첨단 무기로 개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병력수 현재 180만에서 만약 25만을 줄였다? 그러면 국방비 한 70% 줄입니다. 180만까지는 안 해요. 우리 현역군 다
50만밖에 안 돼요. 아니 북하고 남하고 북하고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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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남이든 북이든 군사비를 대거 60~70%를 줄이는 거예요. 그걸로 대학생들 저 무상 등록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봐야 10조밖에 안 들어요. 반값 등록금 전체를 다 해도 200만 명 대학생. 그렇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국방비를 현재 해도 돼요? 미국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예, 국방비 지금- 현재로 해요? 지금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느끼는 대로.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돈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도와주고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 할 예, 그게 바로 예, 우리 저 분단 상황에서 그것도 특히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많이 저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했던 핵심 메뉴가 그거예요.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때문에 있다. 그것 때문에 핵무기도 배치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희생을 무릅쓰고 하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 의회에서 해마다 몇 차례씩 걔네들도 10월 달에 예산 협의하는데 그때 가면 주한미군요 그것 때문에 있다는 얘기를 걔네들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의 군사적 이해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계속 이 상태로 주둔시켜야 된다. 이런 걸 강제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금 다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저기 추가 질문 하나 네. 했습니다. 우리 김진표 대표가 그 채팅창에 올린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이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당면 과제는 전시 작전권의 회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남북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잘 안 풀리는 그런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작전권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전시 작전권의 회수, 비전 전망 이런 게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 김지도 대표께서 지금 올려준 질문을 제가 강조해서 그래요?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요 전작권 회수 전망 밝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을 했고요. 날짜까지 못을 박았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후퇴시킨 게 이명박 정부 때 한 3년 후퇴시켰어. 그리고 나서 다시 정권이 박근혜한테 넘어가니까 완전히 없던 걸로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슨 소리냐. 전시작전권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미 군당국 사이에서 작전권 반환 회의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군사전략협의회라고 하는데 그 군사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기 싫은 거야. 왜 주기 싫으냐? 미국은요 군사 전략이 자기네 나라 군대를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한테 주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우리나라 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돼. 그런데 걔네들 미국 군사전략 FM이라고 하는 교범에 보면은 미국 군대는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못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전작권을 못 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쟤네들이 정말 똥 빠지게 주려고 했느냐? 교수님 미소의 촛불, 반미 촛불이 무서웠던 거야. 처음 겪어보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 미국에서도 했잖아. 우리가 방미 투쟁하면서도 미국 현지에서도 했고. 난리가 났었어요. 센세이션하게. 그다음에 전 세계 약 한 18개 나라에서 45군데 도시에서 일제 해버렸단 말이야. 심지어는 2002년 12월 31일 날 평양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북에서. 교수님이 손에 추모 촛불이. 그런 것들이 막 또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보도되니까 난리 난 거죠. 거기다가 가장 싫어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돼버렸어. 이회창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는 바람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 견고한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무혈혁명으로 무너뜨렸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미국으로부터 그건 난공불락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뚝도 밑에 구멍 하나 나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우리가 민족 역량이나 민중들의 역량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의식화하면서 힘을 모은다면, 그리고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이 가장 참여하기 좋은 평화적 방식으로 촛불시위 같은 걸 다시 만들어낸다면 저는 얼마든지, 왜 그거를 안 주고서는 더 큰 거를 자신들의 이해를 뺏긴다고 싶으면 다 내줄 거예요. 그리고 제3세계 해방 민족 해방운동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외적으로는 미군이 그 전자권을 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 정권들도 아니면 군 수뇌부들이 그거에 대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 일탈했던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주장한 거예요. 지금 줄 수가 없다. 물론 여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겠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정권이 밀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지금 우리 내부 군 수뇌부라는 정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 수뇌부에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있는 것 같아요. 보호하에 믿은 뭐든 보호하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많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35%는 있어요. 국민 수로 보면 그게 이제 태극기 부대의 마지노선인데 최대 35%, 최소 30%는 그런 수구 세력,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권 환수를 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당장 북에 내려와서 공수 하나 되는 줄 알아. 그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는 우리가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군 무기 체제든지 실질적으로 그 상태, 네. 그거를 받아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준비 태세, 그거 정도는 어떤가요? 완벽히 돼 있습니다. 정보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보 전력도 한국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어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많은 그런 노력을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일본도 캐치 못한 정보 전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도 놀랬고 미국도 놀랬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미국이 한국 정부를 어떻게 압박을 했느냐, 한일 간의 군사정보 협정을 맺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래서 그때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맺으려고 하다가 여론의 들통이 나면서 밀려가지고 못한 거예요. 국민 여론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는 자각을 좀 한다면 나는 바뀐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이게 레드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 분단 상황에 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접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뀐다. 왜? 진실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진실의 힘, 파워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또 덮어두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진실이 밝혀지면 난리 나거든. 아주 속된 말 다 아작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 생사람도 잡아다가 고문시켜 해가지고 간첩단 만들고 간첩 사건 수없이 만들어낸 나라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던 얘기의 한 50% 이상은 제가 주로 이제 과거 한 30년 전부터 청년 대학생들, 노동자 찾으면서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또는 심지어 해외 초청도 받아 가서 강연하고 그랬는데, 그 강연 원고가 이적 표현물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적 표현물로 둔갑이 돼서 그때는 만 5년 60개월을 재판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진실을 접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얼마든지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자, 대체적으로 여기 들어온 거 보니까
강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들 들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 공감을 표시해 줘서 고맙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죄송한 거는 우리 저 문화공간원 조합 내에 수많은 지금 소송에 제가 다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또 뭐 최근에 여러 군데 또 저 임차장님들 쫓겨나는 이런 관련한 투쟁도 하고 이러느라고 죄송하지만 성실하게 강연 준비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나마 잘 지킨 거는 시간만 제대로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우리 일그러진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정확히 진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전 교수님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누구요? 전 교수님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저는 여기 미국의 필라인데요. 선생님 강의를 우리가 줌 미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자료를 공유해 드릴까요? 예? 자료는 공유. 제 자료를 공유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직접 강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연락처를 한번 받고 알려주세요. 하시면. 예, 그 연락처는 그 채팅창에 제가 띄워놓을게요. 아, 채팅창이요? 전화번호면 되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쓸 테니까 좀 불러주시겠어요? 메일 주소 같은 거 아니면은 카톡이나 뭐 기타 뭐. 전화번호 입력하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그 강연 자료는 네. 강연 자료는 저희가 이제 저기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단톡방에다가 저희가 강연 자료하고 이렇게 선생님 띄워놓을게요. 전화번호 제가 한현숙이거든요. 필라의 한현숙입니다. 저한테 그 아니요, 지금 여기 카톡으로. 띄워놨잖아요. 채팅창에다가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채팅창에 전화번호하고 이걸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참조하시면 네,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강연 자료는 저희가 그 단톡방에다가 카톡방에다가 네. 이제 띄워놓겠습니다. 톡방 만나서 다음 주 갈 거 강의를 빨리 그 광고를 먼저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음 주 네. 월요일 네. 8일 저녁 7시부터 이 같은 네. 링크로 저희 그 박경수 네. 프란치스코님이 다음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같은 줌 링크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예, 나중에 많으셨습니다. 카톡으로 좋은 알게 강의 해주세요. 예.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